자, 마지막 발표는요. 박영택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 상무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국내 게임사의 투자 현황과 글로벌 성공 사례를 주제로 또 이야기해 주시려고 합니다. 박영택 상무님은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KN 투자 파트너스,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 등에서 투자 심사역으로 근무하신 게임 분야의 또 투자 전문가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 박형택입니다. 앞서 계신 발표해 주신 분들이 다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시라서요. 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게임 제작사 대표로 한 3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게임 컨텐츠 쪽에 제작 현업에서 한 7년 정도 종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컨텐츠 분야 전문 심사역으로 지금 8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기획 부분 외래 교수도 한 3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 칼럼을 한 7년째 좀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앞선 분들하고 이제 너무 네임밸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도 이제 게임에 대한 이해도는 좀 있는 사람이다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 투자 재원에 대한 배경을 먼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국내 게임 산업 투자 재원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문화 콘텐츠 투자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보통 문화 계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국내에서 그 문화체육부의 예산을 통해서 형성되는 투자 재원을 이야기하고요. 통상 문화 계정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투자 조합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투자 조합은 과기정통 계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과기정통부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펀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투자 조합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통해서 게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화 컨텐츠로서의 게임의 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로서의 게임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 좋게 얘기하면 사실은 게임 산업이 좋을 때는 문화 컨텐츠로서 투자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디지털 컨텐츠로서의 투자 지원이나 이렇게 투자 재원이나 이런 것들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안 좋을 때는 문화 컨텐츠 쪽에서도 외면받게 되고 디지털 컨텐츠 쪽에서도 외면받게 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게임 제작 단계별로 이제 일단 투자사에서 보는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면, 첫째는 이제 보통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이제 초기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통상 제작사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보통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투자를 심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업체 자체 프로덕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만들고 어떤 회사가 만드는지를 중요하게 보통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PD나 개발자들이 과거에 어떤 것들을 했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투자들은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통상 얘기하는 스타 개발자, 스타 PD 이런 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투자들이고요. 전체 투자 사례로 보면 되게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투자인 프로덕션 단계의 투자입니다. 이 보통 투자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때 어떤 제작을 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검증 가능한 단계에서의 투자이고요. 그래서 현재 제작 공정의 진척도라든지, 그다음에 중간 산출물, 그다음에 퍼블리싱 계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게임을 보통 이 투자 검토라는 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처음부터 제안했던 제작 공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척이라든지 이렇게 중간 산출물이 정확하게 말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게임이라는 제작물 자체가 1억, 2억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얼마큼 합리적인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등을 주로 현실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많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 마케팅 투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서비스 지표 같은 것이 검증 가능한 단계에서의 투자입니다. 통상 우리가 소프트 런칭이라고 얘기하는 소규모 런칭이라든지 아니면 OBT라고 표현하는 이제 베타 테스트의 지표를 보고 실제 마케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뒷부분의 투자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서비스 지표나 업데이트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중심으로 해서 보통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익 모델이나 마케팅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아서 투자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모델들은 실제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가 일정 수준 지표가 좋게 되면 일단은 기업에서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 지표가 월등히 좋다고 판단을 하면 보통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을 뭐 브릿지론이라든지 이런 론 형태로 투자를 많이 유지를 하기 때문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실제 투자가 이르더라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임 제작사의 지분형 투자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단계에 맞춰서 투자 유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 경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제 많은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산업 자체도 양극화되지만 제작 예산 자체도 그래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작비 예산 자체가 100억이 넘어가는 초대작이거나 아니면 20억 미만으로 제작되는 저예산 게임 제작사로 거의 양분화되어 있고 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중견 게임 제작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투자하고 연결된 부분도 많은데요. 대작 게임들은 제작비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직접 조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 메이저 퍼블리셔와의 계약 관계가 없으면 실제 제작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작 게임 자체는 퍼블리셔가 어떤 퍼블리셔와 계약을 했는지, 그다음에 현재 이 개발을 하고 있는 제작자들이 100억이 넘어가는 대예산에 수십 명 혹은 100명이 넘어가는 제작 인력들을 충분히 케어할 만한 인력들이나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자체를 주요 투자 검토 팩트로 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임들에 대해서는 실제 게임 제작에 대한 게임성이라든지 제작 완료성에 대한 부분은 퍼블리셔가 일정 수준 검증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퍼블리셔가 어느 정도 케어할 거라고 믿는 부분 경향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퍼블리셔가 붙어 있는지가 그래서 반대로도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저예산 게임들은 아까 황성희 회장님이나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퍼블리셔들이 지금 현재 퍼블리싱을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예산 게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도 마케팅 예산이 많이 들어도 실제 제작사랑 나눠 가지면 그게 수익 쉐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럼 제작사 입장에서의 방법론 자체 글로벌 직접 서비스이기 때문에 투자사 입장에서도 직접 서비스를 한다는 전제로 해서 보통 투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게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퍼블리셔를 믿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작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역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예산 게임은 이 산출물에 대한 프로덕트에 대한 평가가 직접 검토가 가능한 심사역이 아니면 투자 검토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소수의 심사역을 중심으로 해서만 투자가 좀 검토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다분히 소극적입니다. 아까 발표 사례에서 나왔던 111%라든지 이코로라든지 이렇게 지금 수백억 단위 혹은 천억이 넘어가는 단위의 매출을 내고 있는 저예산 게임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예산 게임 제작사에 대해서 투자를 검토하고자 하는 니즈는 많습니다. 니즈는 많은데 그 산출물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투자사 자체는 또 풀이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게임 프로덕트의 가치 평가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산출물 자체가 프로덕트의 완성도를 떠나서 이게 매출로 얼마만큼 이어질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가치 평가 모델 자체가 현재 최근에 이제 컨텐츠 진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활용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 실제 매출로 발생했을 때의 실제 발생 매출과의 괴리감들이 조금씩 있어서 그 괴리감들을 줄여나가는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마케팅 투자 부분에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제작사의 지분형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국내 게임 산업의 이제 투자 환경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컨텐츠 차별화, 그다음에 기술적 차별화, 그다음에 수익 모델의 차별화, 이 세 가지 차별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 이 세 가지 분야 중에 두 가지 부분 정도는 투자자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런 투자의 차별화 요소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자체가 투자를 유치하는 제작사 입장에서의 이제 투자 전략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환경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좀 우울한 얘기할 텐데, 이게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 금액의 변천사입니다. 이게 그 한국 벤처 캐피탈이 전체 투자 금액 중에 게임 산업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4년에 1,700억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년에 1,600억, 16년에 1,400억, 17년에 1,200억, 18년에 반짝 1,40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요 무렵이 어떤 타이틀이냐면 아까 글로벌 성공 사례에서 잠깐 이야기 또 나왔던 뭐 그 펄어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 주목받기 시작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레퍼런스가 되면서 2018년에 1,400억으로 반짝 높아졌습니다만 결국 2019년에 지금 1,100억대까지 떨어졌고요. 올해도 1분기까지 200억 정도가 돼서 올해 누적 투자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금액도 계속 줄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와중에도 국내 벤처 캐피탈의 전체 투자 금액은 저 앞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보면 합계 금액은 2014년에 1조 6천억에서 2조 1천억, 2조 3천억, 3조 4천억, 4조 2천억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국내 게임 산업이 전체 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년에 10%에서 8%, 6%, 5%, 4% 지금 최근 2%대까지 지금 줄어들었고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절대 금액의 감소보다 실질적으로 전체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 대비해서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월등히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한국 벤처 투자의 모태펀드의 게임 분야 출자 금액입니다. 국내 벤처 투자 펀드에서 가장 큰 출자 기관 중에 하나가 한국 벤처 투자의 모태펀드입니다. 아까 문화 계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문화부 예산을 통해서 문화 산업에 투자될 때 그 중에 게임 산업에 배정된 예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2013년에 없었고요. 2014년에 125억이 책정된 이후에 15년, 16년, 17년, 3년 내리 없었습니다. 그만큼 게임 산업은 전체 문화 산업, 아까 이 기간에도 문화 산업에 대한 투자 예산은 계속 증가했었습니다. 게임 산업만 없었던 겁니다. 지금 아까 그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 뭐 황상희 회장님 아까 열심히 활동하셨던 내용을 말씀 주셨지만 그런 노력의 결실로 인해서 이제 18년에 120억이 다시 생겼고 19년에 150억, 올해도 15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부터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해서 겨우 지금 15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국내 게임 산업 전체 규모를 고려했을 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제 곧 20조 전체 게임 시장 규모 곧 20조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인데 전체 규모에서 150억이라는 숫자가 차지하는 금액이 그 최 10조가 되지 않는 영화 산업이 이거의 배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절대적인 숫자 규모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한류 지능정책 추진계획 같은 곳에 게임 산업이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투자 금액만 좀 더 늘어나면 한국 게임 산업이 장밋빛 미래일까에 대해서 위기 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내 게임 산업의 이렇게 그 해외 수출 비중 자체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높은 게 사실이고. 근데 한알년 이후에 이 중화권의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시장 자체에서 한국 게임이 계속 배척당하고 있고 수출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컨텐츠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게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럼 국내 컨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내에서 보더라도 게임 컨텐츠의 해외 진출에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의 시장의 지위를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국내 게임의 수입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도 여러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내 게임 산업에 있어서 그 수입 게임들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보면 지금 약 한 2조 정도 수준이었던 게 지금은 3조가 훨씬 넘어가고 있는 50% 이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수출은 특히 이 많은 수입 게임들이 중국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까 황 기장님 발표에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게 지난주 8월 19일자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에 있는데 물론 여기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제가 실제 이제 서비스하는 이름하고 게임 IP 자체가 이제 해외인 것만 표시했습니다만 그 해외 기업과의 합작 프로젝트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40위까지인데요. 1위부터 40위까지 중에 16개 게임이 그냥 순수 해외 게임입니다. 40% 이거만 해도 40%인데 한중 합작이나 한일 합작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까지 감안을 하면 50% 정도 수준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이게 뭐 계속 반복되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매출 편중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상장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3개사하고 중소게임사의 매출에 갖고 영업이익률 비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도 기준으로 해도 상위 3사의 매출이 12조, 세계사 합계가 12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중소상장사를 다 합쳐서 1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상장사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비상장사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더 편차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와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점차 편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올해 상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점유율 도표입니다. 그래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장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국내 매출,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과 전체 PC 게임을 포함한 전체 게임 시장에서도 매출 자체에 대한 편중이 엄청나게 심한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제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2010년도부터 해서 다양한 게임 규제 정책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세 개가 뭐 셧다운제라든지 다음에 뭐 보드 게임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시도됐던 규제들입니다. 뭐 실제로 시행되진 않았습니다만 저런 규제 자체가 시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 자체는 저것들이 계속 도입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계속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쿨링오프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후심의제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지금 18년, 19년을 또 흔들었던 이렇게 게임 중독법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매출 1% 징수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기존 규제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이런 규제 정책 자체가 도입되고 있다는 얘기, 도입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산업을 되게 위축하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제도 뭐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비현실적입니다. 국내 등급분류제들은. 그러니까 등급분류제도 성격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정보 제공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이 게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고려해서 즐기세요라는 정보 제공적 성격이 강한데 한국만 유독 규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게임 서비스 자체를 거의 허가하는 느낌으로 해서 게임 등급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등급 심의 제도는. 이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 국내 게임 산업 입장에서 보면 해외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멀어지면서 해외 플랫폼과 국내 게임 등급 제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 있었던 내용처럼 국내 게임 산업이 국내 인디 게임자, 그다음에 저예산 게임들이 해외 나갈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추천하는 플랫폼이 스팀이었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스팀인데 스팀은 국내 등급 분류제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인디 게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플랫폼은 스팀인데 정작 스팀에서는 한국어 지원을 할 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스북은 아예 한국 유저들을 대상으로 게임 서비스 다 중단했습니다. 한국 유저들은 페이스북 게임을 즐길 수 자체가 없어. 접촉이 막혀 있죠.
국내 대표적인 게임 제작사 또 상장한 스타 상장사 중에 하나인 W게임즈가 페이스북 매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W게임즈의 게임을 국내 유저는 즐길 수 없습니다. 국내 게임 제작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져 있는 등급 분류 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 분류 제도 자체의 개선은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과몰입에 대한 주온 글씨가 있겠죠. 일단 뭐 WHO 아까도 뭐 그 신뢰성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WHO 예전에 동성애도 질병이라고 그랬었고 청소년 가출도 질병이라고 분류했던 만큼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그 중독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금단 현상하고 내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 결과 증명 하나 없이 그냥 질병 분류부터 등록해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내 게임 산업은 감소하는 게임 투자, 다음에 중화권 수출 감소, 해외 게임의 수입 증가, 다음에 소수 기업에 대한 매출 편중과 다양한 규제 정책, 다음에 비현실적인 등급 분류하고 질병이라는 이 주온 글씨를 가지고 전체적인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위기의 국내 게임 산업의 기회는 없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2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올해 그 상장이 예정된 카카오 게임즈까지 매년 작게는 1개에서 많게는 4개 업체가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산업군 중에서 매년 특정 산업군에서 매년 한두 개 이상의 상장사가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런 스타 기업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산업은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그만큼 게임 산업은 스타 기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2013년 썬데이 토즈를 시작으로 해서 데브시스터즈, W게임즈, 넷마블, 넷게임즈, 펄어비스, 베스파, 지금 올해 예정되어 있는 카카오 게임즈까지 주기적으로 스타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세는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게임의 성공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임이 크로스파이어랑 일단 던전 앤 파이터가 있죠. 이 두 게임 자체 이미 서비스를 통해서 해외 탑 티어가 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고요. 지금도 온라인 게임에서 매출 순위를 보면 항상 탑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 이후에 그 여러분들 뭐 지금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플레이어노운 배틀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머너즈 워, 그다음에 W 카지노, 그다음 킹스레이드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고 더 고무적인 건 기존의 이제 국내 게임들이 해외 실적이 좋을 때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보시다시피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서머너즈 워 같은 게임 이런 게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글로벌의 다양한 국가에서 실적을 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자체도 그 좋은 시그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4차 산업 자체와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연관성 부분입니다. 일단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로서 이렇게 가상현실, 그다음에 증강현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빅데이터, 5G 통신, 그다음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 기술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디지털 콘텐츠가 가지는 가치의 상승입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 상승에 있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가장 잘 적용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또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용화가 잘 접목되어 있는 게임 산업 자체의 가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4차 산업 기술과 맞물려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밍 방송 시청 시간의 증가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전체 게임 방송의 방송 시청 시간이 늘고 있고 이런 시청 시간의 증가는 결국 e스포츠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스포츠 시장 성장 자체가 전 세계에서 e스포츠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시작이 된 원류가 한국이기 때문에 K게임이 이런 성장의 그 e스포츠 시장의 성장 자체가 K게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문제인데요. 게임 산업에 대해서 이 코로나19가 차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외부 활동에 대한 트래픽 변동입니다. 이게 이제 외부 움직임에 대한 그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활동량에 대한 증가표인데요. 지금 코로나 딱 이후에 보시면 일단 운전량이 한 20% 줄었습니다. 운전을 통한 대외 활동도 20%를 줄였고 도보를 통한 이동량 자체는 평균적으로 47%가 줄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외부 활동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고요. 그럼 외부 활동 줄은 만큼 뭐 하냐라고 보면 이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 증가는 지금 이게 2월 기준이라서 조금 편차가 좀 더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19년도 대비했을 때 작게는 한 5% 정도 수준에서 많게는 30%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의 시간 자체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이용하면서 뭘 많이 했냐라고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게임 이용 시간 자체가 급격하게 3월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월 이후에 그 모바일 게임의 인스톨량 자체도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그래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단순하게 인스톨량만 줄었고 이용 시간만 증가했냐면 더 좋은 시그널은 사실은 신규 유저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게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금액 변화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유저 이외에 신규 유저들의 과금하는 과금 금액 자체가 기존 유저들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새로 들어온 유저들이 기존 유저와 비슷한 플레이 패턴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은 지금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빠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존 유저의 매출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신규 유저의 유입과 그런 신규 유저의 과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 확대에서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100조가 넘어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1% 2%의 성장률 자체도 쉽지 않은데 지금 올해 성장 예상만 해도 9%가 넘어서 거의 10% 가까이 되는 9.3% 정도가 예상되고 있을 만큼 글로벌 게임 시장의 올해의 성장 속도는 되게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 빠른 성장의 대부분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제 국내 반기 매출만 봐도 그렇습니다. 국내의 그런 반기 모바일 게임 국내 기업들의 매출만 보더라도 1분기 그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가 약 2조 1천억에서 2조 2천억 사이 정도였는데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마다 2조 8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0% 정도 고속 성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그럼 이제는 그 위기 상황이 문제 해결과 맞물려서 그러면 어떤 문제를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국내 게임 산업은 그 매출의 양극화 현상이 정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저예산의 작은 중소제작사들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중저예산의 중소제작사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어쨌든 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체 제작비의 거의 8-90%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게임 산업 특성 때문이라도 투자된 금액이 대부분 다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고 고용 창출 효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투자 중저 예산 내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게임 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위한 투자 재원의 확대가 시급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계속 문제화되고 있는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한 이 등급 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현실화 문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충분히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게임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 모델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뭐 있는 모델 자체에 대한 고도화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어떻다라는 게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아까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그 게임 서비스도 있고 그런 게임 산업의 새로운 플랫폼 확대뿐만 아니라
다음에 게임 방송 e스포츠의 중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5G 통신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통한 데이터 사용입니다. 이런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데이터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망중립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망중립성 페이지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망중립성 페이지에 대한 망중립성이 페이지될 때 제일 먼저 발생한 게 어쨌든 데이터를 사용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비용 증가로 갈 겁니다. 이 비용 증가를 막아줘야 아까 말했던 e스포츠의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에 대한 활성화 논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그 산업의 근간 자체를 날려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망중립성에 대한 유지가 절대적으로 게임 산업의 국내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그런 기회를 맞고 있는 K게임이 게임 이용자 증가,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확대, 유저들의 이용 시간 증가와 평균적인 매출 증가라는 이런 좋은 그런 기회 데이터들, 기회 요소들을 맞이해서 선결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아까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던 이 신한류의 한 축으로서 K게임이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국내 게임 산업은 나쁜 투자 환경에 처해져 있고 다음에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게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강점들이 있고 다음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반대 그 아이러니하게 만들어진 그런 기회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졌을 때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K게임은 신한류의 한 축으로서 한동안 시장에서 그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